네, MMI 실전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출을 토대로 MMI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강의에 이어서 네 번째 문제부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최영도 원장님 같이 하십니다. 네. 3번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유형 4번 상황 문제네요, 그죠? 네. 지하철 안에서 이제 교통약자 배려석에 대한 문제. 근데 우리 아이가 비었으면 안고 싶다. 했더니 아이가 눈이 나쁘잖아. 이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고 싶다는 거겠죠? 근데 이게요. 실은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최원장도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석에서 모 교수님과 얘기 나눌 때 요 비슷한 문제를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그대로 비슷하게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차관점에다 그 문제를 예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흔히들 얘기를 하죠. 이렇게 농담 삼아 많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임산부 배려석 우리 농담 삼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임산부 배려석인데 우리 여성분이 그냥 앉아 있는다. 양보도 안 한다. 그랬더니 임신한 지 1시간 됐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농담 삼아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실은 이 교통약자 배려석이 과연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 에피소드를 상황을 그대로 주면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아빠라면 과연 이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했을까? 제 질문 일은 창의성 문제라고 봐요. 네. 네, 그죠? 네. 네,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눈이 나쁘니까, 우리 이럴 때면 우리 최 원장님은 아빠로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반대로 저 자리를 만든 이유가 뭘지를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자리인데, 너가 지금 아파서 정말 여기에 있을 만큼인 건지,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 자리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얘기하다 보면 본인이 저 아동이 한 태도가 본인 스스로가 진짜 문제였다면, 진짜 몸이 안 좋았던 거라면 본인이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우리 책에 있는데요. 이게 실은 이 서울대 기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괜히 지친 마음에 지친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했는데 앉고 싶었는데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양보를 요구하는 그런 제시문이 있었어요. 요거랑 거의 흡사한 건데 그거는 이제 상황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 상황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어떤 준 게 아니라 네. 그걸 상황을 주고 넣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이제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거. 또한 이것 때문에도 인터넷상에 어떤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유튜브로 그때 우리 어르신들과 젊은 층과의 싸우는 것도 한번 올라온 적도 굉장히 있고. 많이 올라오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이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저도 이제 다리를 한번 다쳐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랑 연결이 되려고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는 제가 젊어 보이는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좀 눈총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내리자마자 전류걸음을 조금 더 유스얼 서스펙트처럼 좀 전류걸음을 더 하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진짜 이 사람이 어디가 지금 불편한지 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우리 책에도 썼지만 얼마만큼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원칙과 규칙 속에서 규범 속에서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규범을 준수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원칙을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지키고 가야 되느냐. 어떤 양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그 우리 그 의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진짜 어떤 우리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전에 여쭤본 네. 우리 원장님처럼 뭐 어떤 기존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제가 해봤을 때는 이거를 의외로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뭐 시의적절하게 네. 합리성이라는 걸로만 해서 뭐 앉았다가 뭐 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계속 비워놓고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근데 비워놓으면 너무 그것도 낭비다. 앉아있다가 그 사람들이 이러면 일어나서 앉을 수 있도록 하자. 뭐 여러 가지 이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규범, 그 다음에 합리적 판단 이런 거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창의적인 답이 또 필요했던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에서도 합리성과 사회적 원칙 중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추세가 예전에는 사회적 원칙이었다면 앞으로는 또 합리성이 젊은 층 요즘 흔히 말하는 MZ 세대에서는 합리성을 더 추구하는 걸로 지금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그죠? 이번에 지하철 의자 없어진 그 그러니까요. 행동도요. 그 상황도 내년도 내후년도는 면접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합리성과 사회적 원칙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항이 나오면 우리 친구가 꼭 지켜줘야 될 게 한쪽은 100, 한쪽은 0이 아니라 약간은 70대 30 정도로 기울어진 정도로의 자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와 면접자가 계속 그 면접관이 계속 질문을 하도 본인이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이 없는데 요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문제를 보셨을 때 우리 원장님 보셨을 때 어떻게 좀 굉장히 세미하죠. 네. 간단해 보이지만 저는 오히려 그 수학 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간단할수록 문제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대가 임상을 통해서 맨 처음에 한림대, 서울대, 인제대가 시작했던 것을 지금 뭐 계명대, 뭐 그냥 건양대 모든 대학들이 지금 MMI를 갖다 쓰다 하다 보니 맨 처음에 나왔던 문제, MMI 문제에 변형적인 문제가 있는데 좀 세미하게 가요. 근데 그 세미한 문제를 다들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문제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죠. 세미할수록 그 세미한 답을 원하겠느냐. 그럼 그 수많은 아이들 속에서 간단한 대답을 원하고자 MMI 시험을 보겠냐. 그럼요. 아니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네. 예. 그런 간단한 대답을 원하고자 MMI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논리성과 그다음에 너가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녹여서 보고 싶다. 그 얘기는 이런 걸 대답할 때도 마지막에 2번 대답할 때도 1번은 뭐 창의성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2번에서는 합리성에서는 왜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원칙에서는 왜 사회적 원칙을 우리가 지켜야만 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듣는 사람은 하여금 야, 이 친구는 굉장히 뚜렷하구나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간단하게 줬다 해서 이거 그냥 대충 대답하면 되겠지. 이 문제가 저는 이제 이 문제 마무리를 그걸 좀 해주고 싶었어요. 대충 보지 마라. 예, 대충 보지 말고 대충 대답하지 마라. 또 하나 뭐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그 지하철 문제 네네. 나오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여쭤보는 이제 이거를 이 얘기를 꺼낸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도는 좋은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예전에 그 여성 전용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실패로 어느 정도 들어요. 이 사람 심리가 저는 그 우리가 사용자와 노동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 노사 문화가 정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하철을 탔을 때 내가 마냥 서만은 가는 게 아니라 앉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갖고 저는 타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는 무조건 서서 가야 돼? 심리적으로 가겠느냐. 저는 이걸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젠가 엊그젠가 보니까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게 참 심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MMI 문제 그게 꼭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만 못하나. 네. 네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네. 그 잡소리를 좀 했습니다. 아이고. 자, 네. 자, 그 다음 5번째 문제인데요. 이 봉사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제 모임에 간다는 문제인데요. 침수된 집 정리에 이제 봉사활동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아주 이 봉사활동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왜 나왔겠냐. 지금 자동봉진이 축소화됐고 특히 봉사활동을 요즘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의대 우리 초창기에는 뭐 봉사활동이 뭐 몇 시간이 돼야 된다는 등 뭐 봉사 의료 또 특히 뭐 어디를 의사 가야 된다는 등. 네. 뭐 병원 봉사활동은 꼭 해야 된다는 등 아주 그냥 이게 피곤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봉사활동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 그러면 과연 이 친구의 봉사 정신 또는 봉사활동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이제 알아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 봉사활동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봉사활동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농촌 봉사활동, 의료 봉사하든 뭐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떡하니 봉사활동 문제가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면 되고 또 네가 지금 실제로 이걸 해봤니? 봉사활동을 해봤니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봉사활동에서의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2번에서. 네. 네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가치관을 갖고 봉사활동을 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원장님 좀 문제 설명 좀 사실 질문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시험 면접의 대표적인 상황 문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신의 두 가지 역할을 놓고서는 어느 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인 건데요. 여기에 봉사랑 잘 녹였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 만들었다 문제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기서 두 가지 섞자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봉사라는 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도 있지만 사실 두 가지의 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것을 조금 더 우위에 가지고 가겠느냐 혹은 두 개를 어떤 경우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조건 봉사를 하겠다라는 방향보다는 본인의 본분을 다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적절한 균형도 필요한 되게 일반적인 봉사를 물어보는 문화과는 조금 더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뒤에 참고로 넣는 게 있어요.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성, 공정성, 타당성, 안정성, 그 봉사의 희생 정신. 네. 네, 요거를 넣어놨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 문제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어떤 양쪽을 같이 살리는, 우선을 두지만 양쪽을 같이 살려서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세가 굉장히 좀 요구되는 문제다라는 거, 굉장히 좀 좋은 문제고요. 의사로서 또는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상황에 깊게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우로 인해 침수된 정리를 돕는 봉사자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가 도움이 얼마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지금 4명이서 같이 진행하는 저 수학 경시대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얼마큼 중요한 건지 그 상황이라면 자기가 어떤 느낌일 건지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해 볼수록 더 좋은 자신만의 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봉사활동을 해봤냐 안 해봤냐를 딱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제가 볼 때 이거 이제 봉사활동을 진짜 제대로 해본 애들은 깊이 있게 대답을 할 것이고 네. 또 하나 전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봉사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 속에는 일종의 리더십도 들어있습니다. 네네. 즉 증책을 맡아서 어떤 역할 분담을 해본 뭐 조별 과제에서 조장을 했던 반장을 했던 이런 어떤 리더십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 단체 생활 속에서 네가 그 어떤 조언으로서 또는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는 것을 행동을 했는지를 아주 적절하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아까 우리 최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자기 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점수가 높아요. 맞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그 착안해서 꼭 대답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분석 문제인데요. 네. 요거 이제 그 이 데이터 분석이 그래프로 나오지 않고 이제 그냥 표로 나왔어요. 네. 네, 표로 나왔고 어떤 질환에 대한 분석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문제를 보고 조금 이거를 좀 이렇게 뒤져봤더니 이게 이제 혈우병에 관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분석을 좀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처음에 또 언뜻 보는 애들이 지금 분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 고소득, 중고득, 고소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얘들이 여기 헷갈렸던 게 뭐냐면 초기, 중기, 말기에 대한 데이터 때문에 오히려 헷갈렸더라고요. 이제 3년 생존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단 시 평균 나이보다도 3년 생존율을 딱 보고 당연히 뭐 고소득 국가니까 네네. 많이 살겠지. 이거는 되는데 처음에 판단하는 것이 저소득 국가 느네? 근데 초기, 중기, 말기가 왜 이렇지? 이런 것이 이제 나온 거죠. 이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저소득 국가일수록 이제 태어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똑같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늦게 하는 이렇게 관례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죽을까봐. 네. 예,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소득 국가일수록 그냥 그 발견하는 것이 그냥 놔뒀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검사를 하는. 근데 이제 고소득일수록 뭐 이 질환 저 질환 미리 검사해보고 네. 미리 예방하는, 그러니까 예방의학적 차원에서의 어떤 필요성을 아주 적절하게 나타냈던 그런 문제고요. 혈우병이 이제 그 남아와 여자하고의 사이에서 지금 차별이 큽니다. 증상이 크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요거를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그 초기, 중기, 말기 그 저소득일수록 말기에서 중증도가 더 높더라. 근데 고소득일수록 초기가 66%다. 왜?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가 되니까. 예, 그렇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오히려 요 중간에 있는 중증도가 더 헷갈리게 하지만 실제로 중증도로 인해서 더 실은 고소득 국가가 이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에 대한 이 부연 설명을 해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특히 뭐 따르게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그 이 책에도 요 혈우병에 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수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그래프를 할 것이냐, 이 그래프를 보고 또는 표를 보고 얼마만큼 순간적으로 바르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1분간 설명이 짧은 것 같지만 굉장히 길죠. 예, 길잖아요. 네. 그래서 1분간 이걸 어떻게 종합해서 설명할 것이냐, 예, 요거에 대한 문제다. 저는 이 그래프 분석보다도 저는 딱 보면서 1분간 이거 죽었네. 네. 1분간. 근데 방금 전에 그래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숫자는 그래프로, 그래프는 숫자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걸 좀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있고 수를 보면 더 크게 차이점을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것을 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놓고서는 보면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생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 해석인데, 그래도 뭐 그래프 분석이기보다는 요거는 실은 이 문제를 또 곡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문제는 실은 창의성을 보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를 통해서 뭔가 엉성하게 주고 오류라든가, 그렇다면 네가 어떤 걸 바로잡고 싶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저는 이거 이제 신유형 문제라고 저는 이걸 보는데요. 네. 우리 보통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 뭐 요즘 뭐 MBTI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검사하는 유형에 보면 페인트 문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판적 사고랑 같은 문제고, 창안 능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요걸 보고 나라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뭐 이렇게 단순해? 여기 왜 이렇게 단순하게 똑같이 얘 아니오지? 이게 무슨 뭐 분류를 한 기준이야? 이게 설문조사도 아닌데?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다면 네가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으냐라는 창안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딱히 뭐 한다기보다는, 설명보다는 요거는
그냥 창의성을 묻는 문제다. 아이가 그냥 소극적이지 않고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창의 능력을 발휘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걸 보는 문제다라고 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문제.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정확한 기준이라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돕는다라는 게 어느 정도 돕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맞는 건지 사람들마다 느낌이 다를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표를 보면서 자신을 얼마큼 리얼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소개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이 표에 대해서 얼마큼 자기가 쉽게 그 다음에 타당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여기는 무조건 C로 가야 돼, 뭐 무조건 F로 가야 돼,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결국 뭐 C하고 F가 같은데 네, 결국 해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가 보고 이게 모순된 게 있네 이걸 찾는. 그럼요.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용기가 좀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 근데 애들이 이런 거 보면 뭔가 이거 뭐지? 이거 여기서 뭐 이렇게 반기를 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런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괜찮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제가 굉장히 좀 좋아했던 우리 이 교수님이시죠, 이혜령 교수님. 예, 유고 시집에서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 따님, 이혜령 교수님의 따님이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쓴 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문제가 네. 모 정치인의 그 첫 번째 부인이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굉장히 좋아했던 문구가 상당히 그 이혜랑 교수님이 문구가 상당히 좀 예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참 그 책을 보면서 좀 그 사색에 잠기던 그 시절도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간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제까지 그 시가 우리 MMI 나온 적이 있었나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쓰면서 봤어요. 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림은 있었어요. 그림은 있었는데 시가 MMI 나온 거는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시가 나왔을까? 저는 여기서도 또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서울대학교 문제를 보면서 이거 참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참 심혈을 기울였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의대를 가는 공부하는 친구들이 국어의 문학과 비문학을 본다면 뭘 못하냐면 문학을 못합니다. 이 문학이라는 걸 왜 못하냐면요, 우리가 논리적이다, 타당성이다, 뭐 그 다음에 외워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수학 위주의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 굉장히 극사기권의 어떤 수위를 점하는 학생들의 특징인데요. 그런 친구일수록 남에게 어떤 남의 심정으로, 남의 상황에서 진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것을 해봤느냐라는 거죠. 즉, 문학이라는 것은 작가의 심성으로 들어가서 그 작가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문구를 내뱉을 수 있었고, 그럼 이 작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거를 좀 물어보는 것이 문학의 대부분인데, 그래서 문학이 어려운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왜 이것이 정답입니까를 항상 물어보는 게 문학인데, 저는 의사로서의 공감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웨슨 교수, 퀘벡 교수의 이 문제처럼 공감 능력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즉, 의사가 전문직이지만 네가 진짜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니? 라는 공감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굉장히 문제가 좋았다. 또한 의료윤리의 이제 존엄사 알랑사, 이 의료윤리 좀 안 된다고 해놓고 지금 의료윤리가 이번에 또 아까의 문제 토대로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의료윤리가 두 문제가 나오는 그렇게 된 겁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 의료윤리에 관한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저도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려웠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이유가 글이 너무 예뻐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감을 하기 위한 글이라고 했는데 제가 의사가 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너무 공감이 돼서요. 안락사와 존엄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방향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너무 빠지지는 말고 공감을 해야 되겠구나
정도로 가지고 가야지 아니면 그러니까요. 너무 감수성 넘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은 대답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질문이 이제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네. 추가 질문은 없고 질문 1만 갖고 왔을 거예요. 자, 질문에서 시험부 말기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점해야 될 거 공감이다. 진짜 말기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 그런 고통스러움 속에서 안락사 존엄사가 과연 이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네 견해를 얘기해봐라 한다면 과연 여기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거죠. 네. 그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결정적인 행복 추구권이 과연 어디까지냐라는 거 굉장히 이 문제가 괜찮았던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네. 시를 냈다는 거 그만큼 우리 문학에 대한 공부도 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문제죠, 이게요. 네, 이게 고등학교 가는 문제. 예, 요것도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가 더 있군요. 네. 내부 10번까지니까. 자,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고등학교 교육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고등학교 지원제, 고등학교는 지원장이 어떤 의미였느냐 이게 있는데요. 실은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6년 전인가요? 6년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이거 했던 것 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 고등학교가 너에게 해준 의미가 뭐냐? 아, 그렇죠. 네. 네, 그 문제 제가 한번 얘기했던 네, 기억 나실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네. 뭐. 예, 그냥 이거는 제시문만 있을 뿐이지 이건 게시문 딱 뺀다면 야, 너 고등학교 네가 전교 1등이지? 그럼 네 고등학교가 너에게 어떤 걸 해준 것 같아? 딱 물어봤어요. 그럼 애들은 뭐 여기 고등학교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뭐 수많은 아이들과 뭐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뻔한 얘기들 합니다. 자, 그럼 뻔한 얘기들 정답이 될 점수를 얻을까? 그거보다 예전에 기억나는 아이 문제. 고등학교는 저에게 해준 게 급식뿐이 없습니다. 예, 이 문제. 예. 실제로 왜냐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대학교 직윤에서 대답이 나온 문제고 실제로 점수를 잘 받은 대답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전교 1등이에요. 근데 전교 1등이 뭐 학원이라든가 선행 뭐 이런 거 영향 안 받고 진짜 교과서만 공부하기 위해서 전교 1등이 나왔을까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들 다 해주고 뭐 해줘가지고 전교 1등이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솔직하게 대답함으로써 진짜 네가 솔직하구나. 요즘 면접의 트렌드는 솔직함이 또 대세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은 파격적인 대답이었다. 뭐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우리 아이의 문제. 또 이거에 대해서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 거는 자기소개서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문제가 꼭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그죠?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거 놔두고, 예. 그렇죠. 아니면 뭐 동아리에 대한 거 뭐 좀 나오고, 네가 동아리에, 그러니까 결국은 MMI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 개인 문제죠. 그렇죠. 실은 네. 그렇죠.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MMI 제가 이제 우리 쭉 보신 분들이라든가 뭐 물론 매년 수험생들이 변하니까 뭐 매년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번에 제가 문제를 많이 분석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가 지금 방향성이 딱 보여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올해 서울대를 보면서 방향성이 보인다. 앞으로의 방향성이 보인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될 문제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원장님 뭐 네. 마무리. 친구들이랑 참 많이 하는 사실 얘기입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 나중에 면접장을 갈 때 너가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들을 매달 만나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이 저도 성장을 하는데 제가 성장시켰던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례는 뭐였냐면 그 알츠하이머에 관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자기가 여러 세특이나 동아리에서 활동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라면 자기가 이 한 가지 병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동아리에서 수학 시간에 이런 시간에 해주었다는 표현을 하면 아마 얘가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구나 보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학생부에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봉사 문제랑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
분명히 그 꼭 그렇게 한두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밥을 먹었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 친구 집 놀러 가면 이제 밥 먹었냐가 네. 인사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숟가락이나 젓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되니까 와서 밥 먹어 했는데, 이 스웨덴에는 놀러 가도 밥 먹는다는 얘기를 서로 안 하고 그것을 오히려 신뢰로 생각한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스웨덴 얘기를 했죠. 근데 실은 이게 스웨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특례로 그 의대를 좀 지원을 해주는 애들을 많이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근데 특례를 해보니까 동남아에도 좀 있습니다. 네. 예, 그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를 가면 말레이시아는 종교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세 가지 종교,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다 보니까 물론 뭐 주 계층은 또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화가 있는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밥 먹는 거를 권하지 않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왜냐면 문화가 다르면 식생활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친구네 집 가도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뭐 스웨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봐요. 그래서 특례를 통해서 애들한테 제가 준비하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어떤 타문화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많이 이제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출이 되지 않겠느냐,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저 네. 질문 1번에 스웨덴 문화가 형성된 이유를 지원자의 견해로 해서 저 스웨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에 대한 거에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입장에서. 근데 네. 사실 이제 그 약탈이 일어났던 바이킹 문화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결 지어서 뭔가 남의 것을 같이 나누는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것에 대한 문화가 다를 것이다라던가, 저는 이제 예측 및 추측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이야기하고 모르는 지식은 꺼내면 안 될 거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기가 최대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는 제가 추측해보고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추측을 하고 상황을 계속 깊이 고려해보는 것도 꼭 필요한 거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이제 여름이 적기 때문에 일사량이 작다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사량이 작으면은 그만큼 이제 영양 요소가 적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알러지 같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 질환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라든가 그냥 각각류 알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이쪽, 그러니까 추운 나라 쪽일수록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나라에서 이런 문화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화가 서로 다르니까 식생활에 대한 식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권하지 않는 거고, 그쪽은 이제 식문화보다는 알러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차관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집이 진짜 특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 저런 상황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접근을 해보려는 마음을 갖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생각이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해설대 문제를 좀 모두 이제 브리핑이 끝났고요. 저희가 올해 이번에 이 MMI 책을 이제 우리 솔직히 의대라는 것이 예전 우리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뭐 집안에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살아야 의대 공부를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오해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우리 시대 에듀하고 공동으로 요 책을 전국에 150개 대학에 이제 무료로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해서 의대를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고, 또 하나 학교장 추천으로 이제 받아서 저희가 우리 차원장이랑 저랑 무료로 강의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요 밑에 저희 스카이 멘토링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셔서 꼭
받으시고 꼭 어렵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렵더라도 성적만 된다면 또는 의대를 가고자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한번 두드리셔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하셔서 비록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꼭 이렇게 좀 우리 그렇잖아요. 학원에 꼭 안 오더라도 책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꼭 이용하셔서 장차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그 받으신 거를 꼭 다른 분들에게 꼭 베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